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7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조지 오웰에 의하면 좋은 글을 읽는 것은 통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훤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인터뷰를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복잡한 세상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가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이창용 국장을 소개를 드리면은 1960년생이니까 59세, 벌써 60이네요. 60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에서 교수로 역임을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G20 기획조정단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ADB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서 2014년부터 6년째 이 IMF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니까 아주 핵심 요직에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는 정책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줘야 한다.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방식의 이 재정 지원은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다. 그것은 일본이나 유럽 또는 미국처럼 국제 통화를 가진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이메일 인터뷰, 전화 통화를 해서 정리한 거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월 초에 IMF 연차 총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세계 전체로는 마이너스 3%, 아시아는 제로, 한국은 마이너스 1.2%로 전망을 했는데 이창용 국장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너무 잘 봐준 거다. 당시에는 너무 비관적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4월 말에 발표된 1분기 자료와 4월의 미국 실업률이 14.7%나 급증한 것을 보면서 4월의 그 전망이 오히려 낙관적이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설사 한국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해외 경기 침체가 악화될 것이 확실하므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에서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 3%, 4%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한국만 잘 회복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나빠지면 한국도 혼자서 플러스 성장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상보다 미국, 유럽 상황이 심각해졌고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봉쇄 정책도 아직 완화될 전망이 불확실하다. 각국이 전례 없는 통화 재정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은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 심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될 것이다. 재정 통화 정책만으로 실물 경제, 특히 소비의 침체를 막기 어려울 거다. 사람의 이동이 제한된다는 것은 이건 경제에는 아주 독약이죠. 사람이 이동해야 물건이 이동하고 그렇게 해야 소비 생산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제 전망이 비관적인데도 주가와 금리 등은 상당히 회복된 데 대해서는 이창용 국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요 국가가 전례 없는 규모의 통화 재정 정책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G20, 20개 국가의 재정정책 규모가, 재정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돈을 공급하는 그 규모가 GDP 대비 2.1%였는데
이미 4월 초까지 G20 국가가 발표한 수치는 그런 재정정책에 투입된 돈이 3.5%다. 여기에 대출, 자본 확충, 보정 등을 더하면 GDP 대비 부양정책 규모가 미국 15%, 일본 18%, 독일 34%, 한국은 12% 수준이다. 엄청 많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돈을 막 찍어내고 또는 재정 뒷받침을 하는 그 규모가 2008년, 9년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럼 그 다음 그 부작용은 뭐냐? 이창용 IMF 아태국장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각국 정부의 이러한 과도한 재정 통화 정책에 대해서 팽창적 통화 재정 정책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되어 전 세계 국채 이자율이 0% 수준이나 그 이하로 내려갔고 코로나19로 인해 이 추세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각국의 부채 비율과 기업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향후 이를 줄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늘어난 부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되거나 화폐 발행을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찍어내니까 결국은 이게 기업, 가계,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갚느냐?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다. 화폐 발행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게 될 경우에 유발되는 인플레이션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의 과도한 재정 통화 정책은 재정 여력이 있고 달러, 유로, 엔화와 같이 국제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국제 통화를 갖지 못한 국가들이 이를 모방해서 과도하게 통화 팽창이나 재정 확대로 대응하면은 환율이 급등하고 이자율이 늘어서 본격적인 경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과감히 하자는 여론에 대해서는 이창용 국장은 안타깝고 불공평할지 모르나 달러, 유로, 엔화 등 국제통화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과감하게 부양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있다. 그러나 개도국은 부작용을 고려해서 최적의 조합과 규모를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유로 국가 그리고 미국을 따라가는 식으로 통화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을 너무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돈을 찍어서 국내는 몰라도 외국으로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당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가 되어도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여력이 있으니 당장 지출을 덜 늘리자는 건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견해다.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현 수준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세수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은 국가 부채 비율이 2040년에는 60%, 2050년에는 100%에 가까워진다. 고령화라는 큰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의 고령화, 더구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국장은 전 국민에 지금 제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도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그 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는 데 쓰면 더 효율적이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라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 한해 지원해야 효과가 있지. 과거 일본의 경험에서 보아도 전체에게 일회성으로 주는 현금 살포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다. 기획재정부가 국민 전체가 아닌 70%에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견해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30 내지 40%로 한정해가지고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계층에 직접적으로 주어야지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한테도 주는 이 일회성 현금 살포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창용 국장은 이어서 성장률이 둔화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수록 현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커질 것인데 이럴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좋아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뿌린 이 공돈이 다음에는 더 큰 규모로 뿌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은 결국 최악의 경우에 베네수엘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의 미래를 전망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새 BC, AC라는 표현을 씁니다. BC, 코로나 전,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만큼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창용 국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이코노미와 재택근무가 확산된 데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일자리의 미래에 관한 논쟁이 바로 오늘의 일이 되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들이 예전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비대면, 서로 사람끼리 만나지 않고 재택근무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기업이 코로나 사태가 풀렸다고 해가지고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가겠느냐?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성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서비스업, 자영업자,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계층, 비정규직, 일용직,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다. 단기적으로 초고학력층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층의 구조적 실업을 유발하고 이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즉 사회 취약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돼가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여기에 정치인들이 선동을 하면은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대해서 그 원칙론에는 동의하지만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것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부자들로부터 더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인상하게 될 것이다. 납세자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은 중국과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앞으로 성장 산업은 과거의 제조업이 아닐 것이다. 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은 세계에서 잘 팔리는 텔레워크, 즉 원격 근무,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혁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전하도록 규제를 풀고 기업가가 새 산업에 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 경제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데 대해서 일비일이하지 않고 과거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의 먹거리를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창용 국장은 동질의 유능한 제조업 노동자를 대량 생산해왔던 우리 교육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창의적인 사람이 줄어들면은 한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국민 인식도 문제다. 경제는 민간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 차원의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국가 경제 성장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공무원 일자리 많이 만드는 방식은 그건 복지 정책으로 봐야지 경제 성장 정책은 못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 아픈 이야기네요. 공무원 많이 되겠다는 나라 치고 잘된 나라 못 봤다는 겁니다. 이창용 국장은 한국이 받을 코로나19의 충격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위기 때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IMF는 세계 189개국 중 160개국이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금은 170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죠.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한국이 방역에 성공적이라고는 하나 주요 교역국의 성장률이 대폭 낮아졌으며
2008년 당시처럼 중국 경제가 아시아를 구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1.2%의 경기 침체 이후 내년에는 3.4%로 성장률이 회복되고 세계 경제도 마이너스 3.3%에서 5.8%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은 이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올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 봉쇄 정책이 완화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국장은 경제 전망이라기보다는 전염병 확산 곡선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끝나기 전까지 어느 국가도 확산이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 끝나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